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팩트체크는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주말에 국회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고 그걸 명분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한 게 아니고 논의한다를 합의했다. 네. 이 합의문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에서 이게 정말 합의된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출입하는 정당에 확인을 하지 말고 크로스 체크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합의하자마자 다른 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 합의문은 6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번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구,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를 10% 확대 여부까지 포함해서 정개특위 합의했다는다. 그다음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뭐 석패율제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한다. 뭐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번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운데 지금 단식을 했던 야당들은 앞에 부분들을 주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의원 정수 확대 합의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되면 6번도 있다. 그러니까 그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한다고 합의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은 우리가 언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 그랬냐? 적극 검토한다 그랬지. 이거잖아요. 검토해보자 이런 것이고. 결국은 김한 기자가 얘기한 6번을 주목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원포인트 개헌 논의는 의원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명백하게 뭐 명시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하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그동안 맥락을 볼 때 발언들의 맥락을 볼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강하게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떤 뭐 국민들의 어떤 뭐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 4년 중임제가 제일 높게 나오긴 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작년에 개헌안도 올해인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도 이제 4년 중임제를 이제 제시를 했고 그래서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내각제를 할 경우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뭐 국민들이 원하는 또 지난 5월에 대통령이 발의했던 것도 안 받았는데 그게 이제 4년 중임제 안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원포인트 개헌 논의하자는 건 의원 내각제 일 확률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논리를 이게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현행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가 강력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둔 채 국회의 권력만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지금보다는 다당제 형태가 되고 이제 권력이 분점이 되는 그럴 가능성이 형태인데 없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만 너무 강하고 야당은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 이건 결국엔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손을 봐야 된다. 이 얘기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중임제 개헌안을 제시하지 않았었냐. 이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다당제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대통령제하고는 안 맞는다. 그럼 의원 내각제로 가자. 이런 것 같네요. 결국은. 예, 뭐 그 논리 구조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게 꼭 뭐 맞는 말인지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대통령제는 함께 갈 수 없는 제도입니까? 함께 갈 수 없는 제도는 그런 세상에 뭐 그런 제도가 어디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정도가 있고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이 채택된 제도는 아니고요. 하나는. 왜냐면 복잡해요. 이게 좀 복잡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채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채택을 하고 남미와 아시아예요.
대부분. 근데 이런 나라에서는 대부분 단순 소선거구제가 많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뭐 다이아그램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지금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지금 처음 나왔거나 첫 번째는 지금의 국민들이 당에 대한 그러니까 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데 그런 것들이 의원 그 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소선거구제 중에서 좀 과도하게 이렇게 뽑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역주의가 소선거구제 상황에서 지역주의가 과도하게 강화된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협치의 어떤 이 문화가 실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두 개 양당만 있으면은 일단은 반대를 해야지 우리 정당이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협치를 하는 문화가 없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야 3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 요즘 너무 복잡해서 정치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야 3당이 주장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인데 하나하나 볼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예. 그 나눈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뽑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 비례대표제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히지만 어쨌든 완충적 형태로 가자 이런 주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권역을 나누지 말고 그러니까 득표율을 순수 기준으로 해서 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권역별 연동 비례대표제든 이 연동형이라는 말에 지금 거부감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지역구당 2명에서 4명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가고 농어청 지역은 지금처럼 지역구당 1명을 뽑는 소선구제를 가자 이 얘기인데요. 얼핏 이 얘기가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제일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좀 많이 뽑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좀 적으니까 1명 뽑고 근데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2등을 하는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지역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 그 다른 당에 비해보다 이제 의석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도농 그 복합형 선거구제를 고수하면 협상조차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의원 정수는 지금과 같이 300석 그대로 하고 민주당이 30%를 얻었습니다. 네. 그럼 90석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90석을 다 얻었어요. 또. 네. 그러면 비례대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 석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뭐 지역구를 72석을 얻었다. 그러면 9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고요. 18석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90석보다 플러스 의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원 총수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민주당의 주장이 뭐가 일리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당 구도에서 큰 정당들은 그 비례대표를 사실상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의원 정수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 한. 그러면 이런 정당들은 좀 큰 정당들은 직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진 비례대표 의원을 사실상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뭐 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방금 예를 들은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권역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서울, 경기, 강원을 하나로 묶고 충청, 호남 이게 그리고 영남은 2개로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역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는 비례대표를 전국의 의석수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서울, 경기,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뭐 정당 지지율을 30%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겠죠. 근데 뭐 TK 지역 대구에서는 15%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연방제 국가에서 사실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권역 그 지역이 다 별도의 국가처럼 있어서 그게 연합인데서 하는 거고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장점은 어쨌든 그 지역민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지역에서 좀 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좀 더 그 지역민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장점이 있고 이게 선관위가 사실은 그 권역별 정당명 그 비례대표제를 권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스탠다드한 안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이. 예. 그리고 합의안을 보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석패율 제도는 또 뭐예요? 석패율 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이제 선거구제에서 2등을 하면은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예, 올 or nothing 게임. 예, 올 or nothing이죠. 근데 2등을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붙일 수 있게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장점은 뭐냐면 지역구도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한석도 못 얻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2등을 해가지고 비례대표로 이제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호남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기는 거고 영남을 대표하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생기는 거니까 지역구도 완화에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일본이 지금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역구에서 떨어져서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제 독일 뭐 현대정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역구에서는 2차례 낙선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 취지의 이제 비례대표 방식으로 의회에 진출을 해서 16년 넘게 이제 장기 집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 정치 정서에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졌는데 무슨 총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독일은 상당히 정치제도가 다른 거죠.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부 야당의 당리 당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던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소수 정당의 당리 당략이냐? 일단 당리 당략이냐 아니냐에 떠나서 아까 전에 이 지금 선거구제 개편을 하는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이제 협치의 문제, 좀 한국 정치에 없는 협치의 문제. 요거에 가장 부합하는 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더 가장 그 3가지에 부합한다라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례성. 비례성 강화 이거와 그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이제 협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작은 정당들이 더 유리한 게임은 맞아요. 이게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꿀 경우에 지금 정당 지지율을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이번 주에 민주당이 36%, 자유한국당이 19%, 바른미래당이 6%, 민주평화당이 2%, 그리고 정의당이 9%예요. 이거가 만약에 그대로 현재 총선을 치러서 이 의석대로 받는다라면은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정의당이 맞죠. 정의당이 맞고 가장 손해를 누가 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뭐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대로 간다라면은. 자, 그러면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갖다가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면은 당연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야3당 의석수는 당연히 늘어나는데 저는 이거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이 선거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과거에 진보 진영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는 정의당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가 도입된다면 그런 식의 투표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갖다 붙이는 건 좀 모순이 있다고. 그리고 이게 선거 제도에 따라서 투표 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게요. 그 독일에서 어떻게 극우 정당이 부상했느냐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 보면 이 독일 대한당이라고 하는 이제 극우 정당인데 12.6% 득표율을 올려서 이제 94석을 확보를 했는데 지역구 의석이 3석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비례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에 건전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정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확보했지라고 하면 이게 또 결국엔 독일의 어떤 정치 제도나 선거 제도가 낳은 투표 결과에 따른 어떤 모습일 텐데 지금 이제 이 작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들로 지금 당장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누가 더 이익이네 뭐 이런 부분을 계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통치 제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들 속내가 다른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묶여있는 게 있죠.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상수로 놓고 의원 정수를 많이 못 늘린다. 늘려봐야 10%다. 하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도 합의안 보면은 10% 이내 확대라 그랬거든요. 네. 그럼 많이 늘려야 30명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30명. 그런데 지금 정치학자들과 전문가들 주장은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게 되면 한 60명 정도 늘려야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대2 정도 지역구가 2면은 비례대표 전체 의원이 1 정도 되게 그러니까 전체의 33%가 비례대표가 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의견이고 그러려면은 지금보다 60석 그러니까 360석이 되는 게 약간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국민 정서상 정치에 대한 불신과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그것까지는 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팩트 체크 한번 해봅시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인구 대비해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가 맞아요? 일단 의원 1인당 국민의 숫자를 이제 OECD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예. 한국은 국민 1인당 의원 숫자가 17만 명이에요. 예. 근데 OECD 평균은 9만 7천 명이에요. 우리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한국이 OECD의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워. 그러니까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은 지금 만약에 OECD 평균에 맞추려면은 거의 400석이 넘어야 됩니다. 의원 숫자가. 네. 그래서 적은 건 맞아요. 이게 한국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양원 제도도 있고 뭐 복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국이 그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예. 제일 적은 나라가 밑에는 미국, 일본, 멕시코 국가 의원 한 명당 국회의원 수가 적은 나라가 그리고 한국이니까 많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신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회가 그래서 이게 정수가 세금 도둑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 정치 혐오가 이제 좀 너무 과해서 오히려 이제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정수를 늘리는 게 맞는 게 비례대표는 어쨌든 일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지역구보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의 역대 국회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948년 재헌국회 시절에는 인구가 한 1,900만 명 정도였는데 국회의원 수는 200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한 명당 국회의원 한 명 인구 9만 5천 명을 대변했으니까 지금 한 OECD 평균 정도 였던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독재 정권 시절이던 유신과 5공화국에도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을 대표했던 규모가 지금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삼는다면 유신 기준으로 삼아도 359명, 5공화국 기준으로 삼아도 378명 정도 국회의원은 돼야 그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하는 국민 수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현재 국회의원 수 정수를 늘려야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이 모든 논의의 가닥에 이제 첫 단추를 좀 풀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치 혐오가 너무 지금 기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가 결국 열심히 논의만 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많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통화하셨잖아요. 바른정당하고. 지금 바른정당은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지지율은 지금 만약에 6% 7% 나오면은 20석 규모가 되거든요. 거대 정당이 안 받아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식해야죠, 다시. 안 받아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 생존을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당, 소수 정당들은. 예,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 도중에 여론조사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전국 성인 1,3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